자, 그러면 이어서 소유권의 사슬을 끄는 김광수의 부활을 꿈꾸며 지난번에 이어서요. 지난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어떤 취지인지 결국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맞게 이제 읽으면 되니까요. 김광석이가 그 음악 관련 지적 재산권이 있겠죠, 당연히. 음원이라든지 뭐 저는 그쪽 음악 분야를 전문적인 걸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지적 재산권 그 관련된 뭐 2차 생산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의문을 비롯해서 그런 어떤 그 사용권 어쨌든 그런 거에서 수익을 자기 부인과 자기 부모 아버님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 부인 쪽이 이제 한테 권리가 뭐 넘어가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김광석 씨 부인이 그거 경제적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이 정당하냐, 법적으로 정당하냐 이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뭐 소유권이 그 상속권에서 가져가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유권이란 자체가 시민적 권리를 그 근대에 이렇게 확보하던 과정에 그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한 그 권리인데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에 이르러서 더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또 빈부 격차를 만들고 소유권이라는 어떤 소유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 때문에 또 이것이 어떤 자본의 중요 소중의 하나이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빈부 격차를 더 만들고 또 돈을 버는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어떤 권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공공복리라든지 무슨 공유재산의 공유경제라든지 어쨌든 이래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이런 어떤 각종의 법이 있고 현대에 와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유권이긴 하지만도 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다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자본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은 다 여기에 예속된다든지 빈부 격차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유권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제한이라는 것은 또 자본주의니까 소유권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니까 뭐 하니까 그럼 김광석의 경우에 그럼 김광석의 김광석이가 그 생산한 그 음악 그 시적 소유권을 그러면 자기 부인에게 현행법으로서는 부인이든 뭐 자기 아버지는 원래는 상속권은 자기 부인한테 그러니까 처와 자식이 있으면 그 처자한테 넘어가지 부모는 안 넘어가거든 우리 법에는요. 이제 처가 있는데 자식이 없으면 부모하고 처하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건데 그 당시에 김광수 씨가 이제 별세를 했을 때 이성을 떠났을 때는 그 딸이 있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게 넘어갔겠죠. 그 권리상. 그 재판 과정 권리 관계는 제가 따로 본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뭐 법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이익이 어렵겠죠. 물론 살아생전에는 아버지에게 무슨 권리를 설정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인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누가 유리하고 그 관계 없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공부를 하면 이상하지만도 그 실체 관계 어떤 그런 거는 뭐 틀려도 관계 없는 거니까요. 어떤 전제 설정을 두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전제 설정이 틀렸더라도 틀린 그거에 맞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만이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두고요. 그러면 김광수 부인에게 넘어간 김광수가 생산한 지적 소유권을 김광수 부인이 전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을 다 안 가져가게 하고 그것을 그렇다고 그 아버지나 가족에게 안 가게 하고 그 아버지나 가족에게 가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네티즌 팬 입장에서 아버지나 가족에게 그 부인은 남편을 김광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부부지간에 무슨 의무라든지 기본 그것도 기여를 한 거 없더라 보니까 쭉 방송이라든지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자기 부모한테 가는 게 맞다
법을 굳이 깊이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상속을 무슨 누구에서 가고 이런 거라서 사법적 권리에 관한 걸 협소한 그런 얘기지 여기서 그런 얘기 하려고 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개인에게 뭐 돌아가지 않고 김광석 같이 일종의 공인적인 성격이 있고 더군다나 수많은 팬들이 그 김광석이가 만든 그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더구나 특별히 그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분은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어떤 중년층이라든지 뭐 젊은 사람들도 꽤 좋아하더라고요. 김광석 씨 유튜버 씨 그걸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20대인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좋은 음악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니까 너무 좋다고 뭐 이런 젊은이들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떻게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생산한 그 음악적 저작물은요 법적 개념을 이제 떠나서 생각하면 어떤 모든 팬들의 한국인들의 어떤 한국의 그게 김광석이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태국에 가면 김광석 거리도 있다고 그러던데 가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법을 떠나서는 함께 다 같이 그것을 김광석 음악을 같이 누리는 거. 자 그런 개념을 김광석 처에게 가는 어떤 권리 중에 일부를 제한시켜가지고 공적 재산을 할 수 없느냐. 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얘기가 복잡했죠. 그거는 어떤 국가에서 어떤 관리하는 공공재단에서 그 김광석의 음악을 계속 더 이제 그거 발달시키고 어떤 소비자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공적 어떤 그러니까 김광석 음악을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또 어떤 공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자 김광석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어떤 문화가 어떻게 문화라든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나 이런 생각하는데 현실 현행법에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인간 세계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법 제도 그거에 의해서 말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법 제도를 어떤 발전적으로 어떻게 변경시켰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했을 때, 야, 이거는 공익적인 공공의 이익이고, 전 국가 전체,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공동의 이익이다. 이럴 때는 이제 상상력을, 어떤 상상력이 이제, 꿈이 현실이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소유권 이런 개념들은 다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사회의 그 모든 그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합의만 해버리면, 동의만 해버리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우니까 잘 안 될 뿐이죠.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뭐 강의란 말을 할게요. 강의는 아니지만 그 표현이 조금 빨리 이해가 되겠는데 지난 강의에서 그래서 소유권인 것이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미해야 할 종류의 소유권도 있고 공유재산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할 소유권도 있다는데 자 김광석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공유하는 어떤 문화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발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직접 이해관계인 자기 처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나 국가가 전체가 그거 어떤 공통 분모가 만들어져서 그런 제도 법을 개정하고 전적으로 다 가져오지 않고 일부는 그중에 반은 공유재산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어떤 재단이나 그 재산을 넘기고 반은 그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미래에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현실화 이런 게 아니고 고민을 해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높여보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요.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하나 상상력을 통해서 현재 제도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이렇게 조금씩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사회의 어떤 시대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을 하고 이렇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 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그걸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 여론도 다 이렇게 거의 일치하고 이러면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입법이 되고 이런 거의 어렵지만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구라파의
어떤 이 소유권에 대한 공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실행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나간 정도, 좀 더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우리로서는 거의 어렵죠. 어려우나, 완전 공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어떤, 그렇게 그 상상력을 하는 가운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현실화가 가능한 다른 문제들은 이제 현실화가 훨씬 쉬운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좀 크게 세워야지 그보다 작은 것은 또 좀 더 쉽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생각도, 발상도 조금 큰 범위에서 좀 차원 높게 하다 보면 그보다 차원 낮거나 작은 거는 또 실행이 더 쉽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의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되면 뒤에 있지만도 결국은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분이 얼마나 지금 슬프겠어요. 살아있으면서 아무런 이제 그 투명인간이다. 인간 세상을 다 보고 있다. 무슨 영화 있었죠. 사람과 영혼이 그렇같이 다 보고 있는데 인간 세상을 돌아가는 의식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이미 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유령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못 따라하고 있겠죠. 자기가 그거 예술품을 생산했는데 처하고 부모 간에 재판을 하고 있고 처도 자기 생산물을 어떤 사회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전혀 아닌 것 같고 자기 이익만 하는 것 같고 이걸 바라봤다 이러면 김광석이가 저한테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사회적으로 오히려 공익적인 어떤 재단 같은 데 넣어놓고 내 재산을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관리해달라 이렇게 해버리겠죠. 차라리 아마 정상적인 생각까지 살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는 일부만 주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국가가 관리를 해주라고 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그걸 원한다고 그렇지 않고는 나는 이성을 지금 못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 영면을 이제 못 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사슬을 끊어주면 김광석이가 이성을 떠나지 못하고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요. 억울한 죽음 이런 사람 우리가 죽었어도 눈을 못 감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사슬 지상에 있는 인간 세계에 있는 이 소유권이라는 이런 어떤 이 사슬에 걸려 있는 자기 저작물이 소유권 때문에 그 법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져가지고 저한테만 갈 수 없고 자기가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 어떤 선한 관리를 해줄 곳으로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사슬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끊음으로 인해서 김광석이가 부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제 이성을 훌훌 날아갈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적은 거예요. 제목을. 예? 자 읽어볼게요. 김광석은 그와 같은 또래의 세대를 넘어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떠난 지 오래된 그가 그렇게 유별나게도 소환되는 바에는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그로부터 무엇을 수여받았기 때문인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물론 음악적 재능에다가 그의 목소리가 가진 짙은 호소력과 울림이 그 기본으로 가진다. 그의 노래에는 그 외에도 뭔가 색다른 바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담겨 있다. 대중가요의 대개인 단지 청춘의 예정을 넘어서고 있다. 가사가 그런 경우에도 삶 자체의 본질적 잉여로서 그리움이나 비애를 품고 있다. 단지 비애만이 아니다. 현실의 폭력에 대한 거부나 저항이 엄밀히 함께 예술적 조합으로 스며든 노래도 들어있다. 오늘날 광폭의 악기와 방송을 현대 자본 권력의 하나라고 전제할 때 저 권력의 수혜를 떠나 현장 공연을 주로 한 그의 태도에서도 그 거부나 저항을 엿본다. 청중과 직접 소통을 했고 단지 기타와 하모니카라는 단순한 차림이었기에 오늘에 이르러 더욱 차별적이다. 오늘날 맞닥뜨린 가치 직업 관계로부터 우리의 결핍이나 소외에 대해 그의 공연 기록에는
그 지극한 우리의 현실을 대신에 울어주는 뭔가도 있다. 그에게는 음악적 성숙을 향해 남다른 각오와 노력을 한 흔적도 있다. 그리고 독보적 울림을 주는 자의 요절로부터 배가 되는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우리를 안타까움에서 자꾸만 분노의 정수로 데려간다. 현실적 근거는 없게 되었다고 볼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 벗어나지 못하면은 뭔가 색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이 글은 단지 그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그 이유 중에도 하나라고 읽으려는 뜻이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의 처 서예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가 2018년 7월 초에 있었다. 그와 그의 딸의 죽음에 대해 증거 없이 그녀를 몰아세웠다는 경찰의 판단이었다. 유명인의 죽음의 사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합리적 의심이나 법이 허용되는 한계 사이의 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표현의 정도, 예술로서의 영화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 특정 기자의 특유하고도 집요한 성향, 김광석 팬덤의 문화현상이 불편한 그녀의 방어 태도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어쨌든 그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길이 막히게 되어 있고 이미 실제로도 그렇게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의 김광석을 향한 애틋함도 결국에는 현실의 합리의 왕자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녀를 비판하는 분위기는 죽어든 상태이고 방송이나 팟캐스트에서의 목소리도 그렇다. 증거가 없다는 전제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오류와 억울함의 정서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녀를 이치적으로는 비판하지 못하면서도 그 정서는 오래도록 그럴 것이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스스로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 그 자체는 오래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안타깝고 그녀가 미우면서도 그녀에 대한 미움에 붙은 그 무엇 때문에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녀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지지만 논리적으로는 맥 빠지고 때론 혼란스러울 뿐 얻지 못한다. 왜 그런가?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규정 인자인 소유권에 걸린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물론 저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더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규정하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저 소유권의 제왕적 힘 아래서 굴복하는 우리가 있다. 그 굴복이 안타까움, 굴욕, 혼란이다. 그 지적 생산물의 값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속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더욱 그 기속이 그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그녀에 대한 미움을 크게 할 수밖에 없을 터이다. 상속 제도에 대한 얻지 못하는 얄미운 법에 대한 불만인데 여기서 나아가 그의 지적 생산물의 값이 공유재산이 되지 못하는 제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면, 만약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면, 물음표요. 기타 기성의 제도나 당연하다고 여겨온 관습에 대해 의문이나 부정이라는 관념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말이다. 이런 새로운 인식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집적될 때 그때 비로소 변화를 향한 모태가 힘이 있는 근거를 갖는다. 변화를 향한 모태가 힘이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거대 환경인 자본과 소유권의 제도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공공재로 인정될 수 있는 배경으로서 널리 이념의 발화를 말한다. 그리하여 김광석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짜증이나 억울함이 짜증이나 억울함이 아닌 예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일찍 떠남의 배인 것이 허무이든 억울함이든 이에 김광석과 그 노래도 만인의 공기를 숨쉬며 한결 편해질 것만 같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광석에 대한 노래도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를 통해 듣고 그 뉴스도 그 당시에 봤고 그래서 다투고 이런 거 보니까 참 안 편하더라고요. 참 이게 아름다운 가수가 남긴 이런 창작물이 예술물이 그 상속인들 간에 그 부모하고 처간에 서로 다투고 이런 것들이 김광석 씨가 이것을 저성에서 보고 있으면 참 이성을 그러니까 무척 편치 않겠다. 만약에 그거 이성을 떠나지 못하고 저걸 해결을 안 하고 있으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결국은 그걸로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이런 어떤 단순한 일반적인 소유권과 달리 만인이 사랑하는 어떤 공인적 성격 가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창작물 이런 종류 꼭 음악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각종 다른 종류도 또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게 있죠. 자, 이런 것은 인간들이 조금 더 지혜를 살려서 그 만인들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을 발견하고 인간 세계가 이런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그거는 뭐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먼 훗날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러나 이런 발상을 하고 이런 사고 체계가 이렇게 넓혀 있고 이게 깊어질 때 이제 이게 우리 제도에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제도라도 이것만큼 어렵지 않는 제도도 잘 안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의식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인문학을 공부한다 하는데 필요한 인문학을 이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뭐 소설책 뭐 시보고 그것도 인문학이 맞는데 이런 인문학이 오히려 더 중요한지 몰라요. 현실하고 이렇게 결부되면서 어떤 삶을 이해하는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책에서 후기로 쓰고 있는데 소설이나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회 변혁 이에 대한 의식을 그 문을 닫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화가 전반적으로 되어버려가지고 소설이나 이런 문학이라는 것도 전부 어떤 개인적인 자기 삶에 대한 고뇌라든지 뭐 유학적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과거에는 그 문학 이런 것도 사회적인 문학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사회적인 어떤 관심의 안테나를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작성. 요즘은 거의 전부 다 뭐 사적인 뭐 사소설 같은 이런 사적 문학으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개인의 자기 구제 그런 어떤 아주 그 미시적인 세계로 다 돌아서고 인문학이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차원에서도 인문학 같은 것도 이런 발상을 통해서 인문학적 어떤 접근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인문학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고유의 그거에다가 어떤 현실하고 어떤 접점을 가지는 어떤 우리가 사고 체계를 얻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최근 제가 오늘날 소설 잘 읽지는 않는데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저 누구죠? 태백산맥 조종래 선생님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뭐 오늘날 소설 근래 소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는 오늘날 소설을 수다 떠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마디 딱 표현했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분이 연세 많은 분이니까 오늘날 젊은 분들의 트렌드를 다 수용을 못하는 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 대표 작가인 분이 그 원로 작가가 어디 오늘날 어떤 문학이나 이런 쪽 인문학에 대한 어떤 자기가 어떤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학이든 뭐든 대사회적인 역할을 그것을 나는 그럴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방식을 각 장르별로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오늘날은 대부분 대사회적 역할을 다 포기했어요. 물론 쉽진 않아요. 워낙 복잡한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자기 사적인 자기 구제로 다 돌아서 버리고, 응? 뭐 불교로 말하면 소승불교 같이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부 쉽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오락물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오락물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다 오락물이 제가 볼 때 수다 떠는 거예요. 유튜브에 하는 얘기들 좀 보면 대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핫한 거는 다 수다 떠는 거예요. 그분 조정래 씨. 그 대작가가 그렇게 한마디 던질 때는 얼마나 함축적으로 던졌겠어요. 그냥 던지겠어요? 자기가 볼 때는 수다 떠는 것이다고 요즘 소설 한국 소설 잘 안 읽는다 그러면서 수다 떠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단순히 그렇게 표현했겠죠. 좀 더 많은 어떤 거기에 의미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워낙 복잡고 이러니까 문학이나 소설 문학 종류도 많죠. 장르별로 이 현실을 어떻게 표현을 하기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 문학도 그렇게 가능하면 현실에 대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서 노력했는데 다 대체로 요즘 보니까요. 물론 함부로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본다면 다들 등을 돌려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업화가 다 이루어져 버렸고 전부 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분이 조정래 그 작가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쭉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기가 참 만만치 않고 훨씬 힘들게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전부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적절한 용어로 결국은 조정래 선생님이 말하는 수다 떠는 거구나. 결국 이게 결국 상업하고 수다 떠는 거고 결국 그래. 결과물이 거의 없어. 제가 별로요. 그 본인들은 다 선의예요. 저같이 뭐 수다 떤다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뭐 거기 분노도 있고 어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대한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함수 관계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악의도 전혀 아닌데도 결국은 양극화라든지 이렇게 계급화되는 거 이런 것들 오히려 고쳐주는데 도움 되지.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틀고 이렇게 올바른 정확한 방향으로 틀면 이게 이제 발전적으로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서로 막 악마화 시키고 서로 분리시키고 배제하고 분리 배제라는 게 이제 그런 오늘날 그 사이에 그런 게 있는데 서로가 이걸 악마화 시키고 상대방을 깎아 내려오려고 그러고 서로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어떤 간에 경제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런 어떤 유리함을 가지려는 그걸 결부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뭐 이해찬 대표가 언론 보니까 신년 기자회견 들으면서 고마워 졸리더라고요. 말은 좀만 하던데 온갖 것을 다 잘했다고 이렇게 실적이 있다 그러는데 이해찬 대표가 참 고든 분이고 저는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안 좋은 감정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상당히 성격이 곱고 그런 건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성깔도 성질도 있고 성질도 필요하죠. 그 정치인으로서 드물게. 근데 오늘 보니까 어차피 여당 대표다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표현 보니까 참 허망해 듣고 있으니까. 말은 다 좋던데 다 허망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거 될 거 하나도 없다 저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되는 거 거의 없다. 물론 여야 정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 혼자 멋대로 못하지만도 그 이전에 이미 실기를 해버렸고 현재 여당이나 정부의 어떤 의식이라든 의지 상태를 봐도 나도 안 된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정부는 뭐 끝났다 이렇게 쉽게 얘기 못 하겠지만도 그냥 평타로 그냥 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실기를 했고 1차적으로 실기에 결정적으로 이미 늦어버렸고 지금은 보면 더 이제 약자를 위한 배려를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보도 지지도가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가요. 조금 뭐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정권보다 훨씬 못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으면 다 10여 분 정도 하는 인터넷 뜨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요 부분 설명은 이제 제가 서두에 설명했고 지난번 에피소드 했으니까 이제 특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